동프로이센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프로이센 방어를 맡고 있었던 군대가 독일 8군이었습니다. 서부전선이면 형편없죠. 그렇죠. 어차피 거기서 빨리 끝나고 올 거라고 예상해놓고 배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러시아군은 렌넨캄프가 지휘하는 1군하고 삼소노프가 지휘하는 2군이 동원이 되죠. 무려 35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 독일군은 다 탈탈 털어봤자 한 15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2.5배 차이가 난 러시아 스팀롤러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잖아요. 동프로이센은 독일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프로이센의 발상지입니다. 융코의 고향이죠. 그렇죠. 우리 고향 땅을 내줄 수는 없어요. 1군 단장이 명령을 거역합니다. 항명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독일 1군에 4개 군단이 있었는데 그중에 3개 군단을 합쳐갖고 렌넨캄프의 1군에 공격을 집중합니다. 이게 유명한 군비네 전투입니다. 근데 여기서 러시아군이 강력한 포병 전력을 빵빵빵빵 날려갖고 독일군이 여기서 혼비백산 상당한 피해를 입어요. 독일 8군이 일격을 먹고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수습할 새로운 인물을 물색합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받았던 리에주의 영웅 루덴도르프입니다. 참모장으로 임명한 다음에 사령관을 임명합니다. 사령관 누구예요? 사령관은 힌덴부르크가 와요. 그가 오는군요. 딱 힌덴부르크가 루덴도르프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둘의 관계는 매우 행복한 결혼이다. 이 두 사람의 결합이 사실 여기서 독일 8군에게는 혹은 독일에게는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구원을 해준 거죠. 그러네. 네. 열차에서 만난 넘버 1과 넘버 2. 그런데 누가 넘버 3래? 한 명이 더 있었다면서요? 독일군 8군의 작전 참모였던 막스 호프만 중령입니다. 또 중령이네요. 역시 실세는 중령입니다. 군대 허리. 특히 이제 이 당시 호프만 같은 경우는 힌덴부르크, 루덴도르프 콤비가 하려고 했던 거를 이미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러시아가 지금 두 개 군 나눠서 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각계격파입니다. 근데 사실 이 각계격파라는 게 해임된 프리트비츠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방식은 독일군이 그전부터 전쟁 연습을 계속하면서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하려고 했던 기본적인 어떤 방식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지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독일을 공격할 수 있는 두 가지 접근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접근로가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접근로는 이제 퀘니스베르크를 지나는 통로고요. 그다음에 남부 쪽으로 해가지고 폴란드령 러시아로 해서 탄넨베르크로 향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 사이가 마주리안 호수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주리안 호수는 심지어 100k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00km짜리 호수가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죠. 이쪽 마주리안이 네. 지금은 폴란드 땅인데 폴란드에서도 굉장히 촌이고 네. 그래서 왜 마주르카라는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마주르카. 음악 교과서에서 예. 쇼팽 같은 사람들이 아. 이제 폴란드 민족 음악을 되살릴 때 네네. 그래서 마주르카, 마주리안 지방의 민요를 갖다가 곡의 모티브로 삼아갖고 많이 퍼뜨리죠. 네. 그러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소규모 길이 있긴 하겠지만 러시아군 주력 부대는 어찌됐든 마주리안 호수를 놓고 두 개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독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두 부대를 각계격파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독일군이 공유하고 있던 공통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프리트비츠 같은 경우는 비스툴라 강으로 철수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지금 러시아 2군 같은 경우는 훨씬 독일군보다 더 밑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자칫 우리가 철수할 경우에 오히려 러시아군이 먼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퇴로를 차단다. 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군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보니까 위험할 수 있지만 차라리 저 멀리 떨어져 있던 레넨캠프의 1군은 내버려 두고 먼저 이렇게 오고 있는 차라리 2군 삼소노프군을 먼저 공격하자. 시간차 공격을 하자. 약간 이런 이제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현재 우리가 레넨캄프를 맡고 있는 부대는 주로 1군단이다. 거기에 3예비사단까지 들어있는데 얘네들을 최대한 빨리 이제 전면에서 차출을 해서 그러니까 철도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20군단의 우익을 보강을 시키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레넨캄프랑 대척하고 있는 군단이 17군단이랑 1예비군단이거든요. 얘네를 또 남쪽으로 행군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삼소노프의 2군을 집중 공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냐면 독일군 1군단이
남쪽에서 그 다음에 독일군 20군단이 서쪽에서 그리고 그 위로는 3예비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이제 위에서 내려온 17군단과 1예비군단이 완전히 주머니 모양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에 러시아 2군이 들어온다면 자연스럽게 포위 선멸을 하자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 있었던 거죠. 근데 관건은 뭐냐면 레네캄프의 1군이 만약에 견제를 안 당한다면 도와주러 와버린다면 그렇죠. 이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1기병사단을 하나 남겨놓고 단독으로 스크리닝 대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제를 시키겠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모험입니다. 이게 진짜 도박인 것 같은 게 네. 러시아 1군이 5개 군단이었거든요. 네. 5개 군단을 1개 기병사단으로 묶어놓고 4개 군단을 빼낸다는 게 이게 사실 참 대단한 용병이었죠. 그래서 루덴도르프가 여기에 딱 왔는데 본인이 계획 다 세워가지고 줄 필요 없이 이미 군단장들이 알고 있고 계획을 이제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프만이 군단장들한테 준 거고 그게 이미 다 사람들이 일치를 한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건 봤을 때는 미리 전쟁 연습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기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포위 섬멸한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 자체, 이걸 흔히 우리가 뭐 전술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공유하고 있는 독일군 장교단의 장점이 이미 발휘된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게 뭐 독일군의 일반 참모의 전반적 우수성 이러면 조금 확대 해석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타당한 말?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야전에 있는 군인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사실 여기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바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한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형 돈 때문에 그런 거야? 하지만 이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 부를 수 없죠. 우리 타이슨 형님께서.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죠. 네네. 과연 이게 현실로서 잘 드러나느냐. 이 무모한 계획, 꽤나 어려운 도전, 모험, 실전에서도 통할까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 안 듣는 프랑스 장 프랑스. 안 돼. 난 내 고향 지킬 거야. 내 고향 지킬 거야도 있지만 이 사람이 판단했을 때는 당장의 위험은 레넨캄프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와한테 최단 시간 내로 1군단을 이끌고 기차를 타고 빠르게 내려와서 우스다우라는 곳에서 러시아 1군단을 막고 반격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삼손호프 치러 가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이러면 우리 포병 같이 들어가려는데 포병 못 데리고 오는데요? 안 되는데 빨리 못 가는데요? 하면서 계속 불평을 하면서 사실 이 1군단의 기동과 공격이 지연돼요.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마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실패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해요. 프랑스와의 1군단이 어떤 역할이냐면 결국 빨리 내려가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서쪽에서 끝을 막아주는 역할인데 네. 얘네들이 늦게 오다 보니까 오히려 러시아 2군의 중앙부를 더 깊숙하게 끌어들이는 효과가 와버립니다. 전화위 복이 됐네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결국 삼손호프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독일군을 비스툴라강으로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앞이 비어 있으니까 잘 됐다. 우악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면서 될 놈 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될지- 느낌이 될지 반 됩니다. 딱 드는 이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탄넨베르크 전투를 보면은 독일군의 계획과 실행이 정말 훌륭한 걸 인정하지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군이 너무나 못했던 이유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상 큰 전투를 봤을 때 네. 내가 잘한 것보단 상대 바보짓이 더 큰 전투의 승리를 만들 수 있는 네. 요인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1, 2군 자체가 협조를 정말 안 했고 특히 러시아 2군 같은 경우는 동프로이센의 그 볼모지잖아요. 네. 정말 보급도 어려운 뭐 그런 상황 속에 지금 8월입니다. 네. 8월 말이에요. 정말 더워요 지금. 네. 떼약볕을 받으면서 거의 10일 가까이를 쉬지 않고 행군을 갔어요. 기차 타고 온 것도 아니에요. 지칠 대로 지쳐 있을 거예요. 피로, 질병, 낙오병 뭐 엄청난 상태에서 너무 또 빨리 가라고 재촉만 하다 보니까 정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 굶주리고 힘든 병사들이 독일군 그 포위망 속으로 어떻게 보면 지휘관들은 공적을 쌓고자 병사들을 안으로 계속 밀어 넣어버린 꼴이 된 거죠. 러시아 장교들이 저 비스와 강에는 힘찬 연어들이 뛰어오고 있다. 거기서 시원한 물과 연어를 먹으러 가자. 그렇죠. 격려를 했던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승리가 눈앞에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결국 러시아군이 독일군 포위망에 갇히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일까지 계속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러시아 2군의 손실이 포로 9만 명을 포함해서 12만 5천 명이에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됐고 반면에 독일군 같은 경우는 약 한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의 손실을 냈고 엄청난 이 패배에 절망한 삼손호프가 퇴각하는 과정에서 숲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러시아는 엄청난 병력의 우세였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사실은 독일은 당해야 정상인 상황이었는데 이 우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군과 2군은 따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굉장히 많은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세간에는 이런 풍문이 있었죠. 두 사람이 싸웠다. 맞습니까? 허준 씨 특히 이런 야사 픽션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허준 씨를 굉장히 만족시켜드릴 것 같은 그런 레네킴프 생각이- 삼손호프 이야기 많잖아요. 네. 풍문에 의하면 러일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요. 예. 이 패배한 러시아군 포로들이 본국으로 소환되기 위해서 만주 지역의 봉천역에 집결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로 신분이었던 삼손호프가 우연히 마찬가지로 포로 신세였던 렌네캄프와 마주칩니다. 당시 러일 전쟁에는 렌네캄프나 삼손호프가 기병사단장으로 참가했었는데 마주치는 순간 삼손호프가 렌네캄프의 따귀를 후려갈. 그것도 둘만 있었을 때 한 게 아니라 수많은 부하들이 지켜보는. 그러면서 맞은 렌네캄프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아, 주먹 다짐이 벌어집니다. 또 이쪽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또 그렇죠. 국가들이잖아요. 이 북쪽이. 굉장히 꼴사나운 모습. 아니 뭐 생긴 걸 봐도 네. 한 주먹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네. 둘 다 보드카 한 병 마시면 이제 눈앞에 뵈는 거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왜 싸운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런 볼썽사나운 사태가 왜 일어났을까? 1904년 봉천 전투 때문이다. 이런 소문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당시 삼손호프가 일본군한테 포위당해서 도움을 렌네캄프한테 요청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렌네캄프가 삼손호프를 지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포로가 된 삼손호프가 렌네캄프한테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다가 마주치니까 그대로 따귀를 쏘. 이걸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침 이 장면을 참관무관 자격으로 일본에 파견 나와 있던 호프만이 당시 대위였습니다. 호프만이 본 거예요. 참관단으로 가서 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탄넨베르그 전투에서 호프만이 예전 기억이 나는 거죠. 그때 두 명이네? 1군, 2군 사령관이. 아, 이번에도 서로 협조가 안 될 것 같다. 절대 안 아, 도와준다. 오케이. 그럼 내 계획은 역시 완벽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휘부가 딱 왔는데 네. 힌덴부르크 장군이 야,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나? 장군님, 이 둘이 힘을 합칠 거라고요. 제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이런 느낌. 근데 이런 에피소드들은 사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렌네캄프하고 삼손호프가 봉천에서 주먹 다짐을 했다. 이거 자체가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 봉천 전투 직후에 렌네캄프는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의 야전병원에 실려갔거든요. 예. 더군다나 두 장군이 직접 결투를 벌였다는 얘기는 그 어떤 사료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두 장군이 일본군한테 포로가 된 적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역사가 아무리 요동쳐도 일종의 잔잔한 드라마고요. 근데 사실 시청자들은 그런 드라마보다 김치 싸다구 같은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같았는데요. 사실 이게 회고록이라고 하는 요 사료가 상당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목적에서 쓰여지는 것이 바로 회고록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중요한 사건의 서술 방향이 이 회고록 하나로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바바라 터크만이 이것을 쓸 때 호프만의 회고록에 현혹되어 가지고요. 있지도 않은 뭐 주먹 다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1938년에 장 샤방이라고 하는 학자가 레넨캄프 평전을 썼는데 여기에는 뭐 주먹 다짐은 뭐 고사하고 말다툼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좀 살펴보면요. 레넨캄프가 삼손호프 부하 중에 그 파벨 미셴코라고 하는 장교가 있는데 이 장교랑 말다툼을 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부풀려가지고 날조해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사실 호프만은 러시아에도 상당히 능통한 러시아 통이었고 자기가 정보 장교로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활약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전투를 자기가 결정했다. 라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 부풀리기 위해서 회고록에 하여튼 날조하든지 아니면 부풀려서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참말이 신발을 신는 사이에 거짓말은 세계의 절반을 가버린다라고 했는데 딱 이 경우가 그런 듯합니다. 예. 실제로 삼손호프와 렌넨캄프의 사이를 사료나 예. 뭐 러시아 기록에는 없어요? 사실은 이 탄넨베르크의 그 러시아로서는 참사일 텐데요. 이 참사를 뭐 그저 못난 두 장군 사이에 뭐 알력
갈등 탓으로 돌리면 사실 너무 역사가 단순해집니다. 근데 역사가 너무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군내 파벌 싸움이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육군에서 니콜라이 니콜라이비치 대공하고 쏨리로프 장군 사이에 알력은 상당히 뿌리가 깊었는데요. 그러니까 1군 사령관은 니콜라이 니콜라이비치 대공 사람이었고요. 2군 사령관은 수옴리노프 장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벌 싸움이 사실은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의 어떤 임명으로 이루어졌는데 또 여기서 더 꼬이는 게요. 게다가 뭐 균형을 잡는답시고 니라인 렌넨캄프 사령관한테는 수라인 참모장을 붙이고요. 수라인 산소노프 사령관한테는 니라인 참모장을 붙인 거예요. 이게 더 악수가 되잖아요. 이건 오히려 무슨 스파이 붙여놓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균형을 잡는다고 했던 인사였는데 두 개의 군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것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 이 두 장군의 상관이 야코프 질린스키 장군인데 이 장군이 판단착오를 하고 안일한 대처를 해서 이 두 군 사이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 독일군은 첩보를 통해서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라인이 다르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싫어한다. 이걸 알고서는 협동 안 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독일군 행동의 의사결정 근거를 보면은 루덴도르프는 그런 식의 적의 뭐 내분이라든가 막연한 기대로 작전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렌도르프는 약간 최 박사님 같은 스타일이에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루덴도르프는 조금 더 객관적인 그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통신감청과 항공정찰 그 정보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게 이때 당시에 러시아군의 그 정보 전달이 어떻게 됐었을까? 맞습니다. 러시아군도 이 당시 통신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전선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는데 역시 마른강 전선의 독일군과 마찬가지로 유선 전화를 가설하는 건 너무나 그 당시 느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야전군 사령부와 군단 사령부의 무전기를 갖고 가면서 무전기로 소통을 했는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 당시의 무전기는 굉장히 노이즈 메이커이기 때문에 통신이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이게 몇 번씩 보내야 됐고 전문이 누락되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열받는 것이 원래 규정대로라면 이게 암호문으로 통신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조금 막 전문 치다 보니까 아니 왜 또 못 받았다는 거야 하니까 나중에는 이걸 평문으로 발신합니다. 진짜 많은 부대들이. 보안 사고네. 그냥 편지를 보낸다고요? 그냥 평문 모스부월 따다닥. 군사기밀을? 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런 통신 부대가 잘 갖춰져 있는 독일군 8군 통신 부대에서 당황했겠는데요? 오 이게 뭐야? 그래서 가짜 정보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 네. 처음에는 진짜 가짜 정보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 왜냐면 그래서- 항공정찰을 독일군은 했잖아요. 아. 맞네. 그대로 움직이네. 맞아요. 저게 장교 전사자로부터 그 노행 문서들 갖다가 딱 보니까 이게 다 아우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 얘네들 지금 통신 보안 안 되고 있구나. 이게 확인이 되니까 1군과 2군이 완전히 다운오고 있구만. 이걸 확인하게 된 거죠. 특히 이 당시 문제가 1군의 진격 상황과 2군의 진격 상황이 서로 공유가 안 됐어요. 야전군 사령부가. 나중에 2군의 진격 상황이 이렇게 위태롭다는 걸 안 다음에는 렌넨캄프가 빨리 방향 전환하면서 오히려 독려를 했어요. 그렇죠. 둘이 결코 그렇게 사적인 악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거 갖고 용병을 걸칠 정도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령관 정도 됐겠죠. 아니 근데 이 교수님, 예, 그래도 러시아도 수많은 명장들을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평문으로 군사기밀을 보낸다라는 게 예. 러시아가 아무리 급했어도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오스트리아도 나오고 이탈리아도 나와야지 러시아가 그나마 조금 말하고 괜찮았는데 싶었어요,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이랑 상대하니까 러시아가 완전히 희쭈그레하게 쪼들리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그 교정을 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독일군은 다 암문으로만 통신하는데 러시아군은 바보같이 평문으로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독일도 어떤 경우에는 평문으로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기술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양측에서 다 평문을 쓰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그 독일은 더 근대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평문을 쓰는 비율이 적었을 것이고 러시아는 그 반대로 됐겠죠. 근대화가 뒤쳐졌으니까. 감청 기술도 또 차이가 예. 있었어요. 쓰는 비율은 러시아가 높고 감청하는 비율은 독일이 높고 그리고 그걸 교차 검증하는 비율은 독일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돼서 독일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상황이었군요. 빨리 이탈리아하고 오스트리아가 등장을 해야 될 텐데. 빨리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흑역사. 아유. 그러니까 사실 다 상대적이잖아요, 지금 네. 모든 게. 예. 러시아군은 포로 비율이 좀 높은 것도 좀 두드러지는데 이것도 좀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이군 같은 경우 보면은 12만 5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9만 명이 포로였습니다. 왜 이렇게 포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군 하면은 되게 용감하고 충성스럽고 네. 그다음에 복종심이 강한 농민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맞아. 이미지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맹목적인 충성이어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맹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상태에서 내가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교육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왜 지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발적인 복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이 멀리까지 와서 왜 싸워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 없이 그냥 하라고 해. 그냥 약간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교수님. 러시아군은 러시아 땅 안으로 들어오는 군대를 막을 때와 러시아 땅 바깥으로 원정을 나갈 때가 완전히 달라져요. 많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게 뭐 네.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러시아가 특히 그랬고요. 왜냐하면 지금 심중령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러시아 농민들의 심성을 좀 이해해야 될 텐데요. 러시아어에서 미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르? 우리나라 말로 용인데요. 용인데 러시아에서는 그 미르가 한 마을 공동체, 우리말로 하면 촌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 세계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러시아 농민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이 그 농민에게는 하나의 전체 세계였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을이 전체 세계라고 생각했던 농민이 어느 순간에 징집이 돼서 군대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기 마을과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역만리 타국에 가서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유인 동기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 그 러시아 농민들에게 좀 더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대립 관계는 러시아 사람들이 동방 정교 신자니까 그 당시 그 종교가 정근대 사회에서는 이게 국적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교가 그 다른 종교로부터 좀 탄압을 받는다, 억울받는다 그러면은 맞서 싸우자고 하는 투지가 계속 유지가 됐을 그래야지 텐데.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20세기에 벌어진 전쟁은 국가 대 국가의 맞대결로 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러시아 농민들이 사실은 별로 그 호응을 하지 않았다. 러시아 농민들에게는 이미 멀티버스 세계네요. 우리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에 가서 싸우는 이것에는 예, 충성심을 예. 발휘할 만한 의미가 부여가 별로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이기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일단 딱 상황이 포위가 딱 된 상황이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데리고 왔던 장교들이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뭐 배신당했구나. 뭐 그러면은 집단으로 쉽게 항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투 의지가 없었어요. 네. 반면에 독일군은 거의가 다 동프로이센 사람들로 구성된 부대들이어서 당연히 우리 고향을 지켜야 된다. 그러네.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은 우리 가족들이 러시아 놈들에 의해서 도륙당한다라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꿋꿋하게 이겨내고 싸울 수가 있었고요. 그러네. 그리고 이 당시에 루덴도르프가 굉장히 군기를 잘 잡았습니다. 아까 프랑스와 장군 계속 말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루덴도르프는 굉장히 강하게 나섭니다. 말 한 번만 더 안 들으시면 강증합니다. 다시 사병되고 싶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프랑스와 그 강골이었던 프랑스와도 거기에 기세가 눌려갖고 어떻게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에서 앞섰네요. 우리의 땅을 지켜야 된다라는 대의 명목도 시작해서 뭐 작전, 계획, 그리고 기술, 뭐 모든 부분이 독일이 앞섰어요. 그리고 각계선멸의 첫 단추 성공적으로 꿰맸습니다. 그러면 일단 포위를 딱 했더니 항복해서 끝났으니 독일군은 좋아, 이제 북으로 가야 할 차례잖아요. 레넨캄프 같은 경우도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막 쫄 거 아니에요. 살짝 이제 병력을 뒤로 물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빨리 레넨캄프군을 쫓아가서 제2의 탄넨베르크 전투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다행히 독일군 8군에게는 몰트케가 서부전선에서 보내줬던 2개 군단이 또 옵니다. 대마초. 그럼 병력조차도 오히려 이제 독일군이 훨씬 더 강해지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일군이 총 18개 사단이 됐다면 러시아 네. 일군 같은 경우 한 10개, 9개 정도니까 병력면에서도 우위에 있고 네. 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 10군이 내려오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전투에 들어오지 못하고 옆에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놓고 보면은 마주리안 호수 북쪽에서 레넨캄프군을 견제를 하는 동안에 2개 군단을 남쪽으로 보내가지고 포위하겠다라는 약간 그런 계획을 세워요. 얘는 포위만 하면 항복한다. 네. 그래서 이때 가장 누가 먼저 달려가냐면 프랑스화가 달려갑니다. 프랑스와 1군단이 거의 4일 만에 한 120km 정도를 각성하셨네. 달려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호수지대에 있는 그 한복판에 위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첸. 이제 러시아군 일부 부대를 고립시키는데 성공을 해요. 근데 여기서 러시아군이 말려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군도
지금 상황이 본인들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고 어떻게든 퇴각하는 게 주 목표였기 때문에 두 개 사단을 후비대로 내세워가지고 어떻게든 엄호를 하면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마주리안 특히 1차 전투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은 독일군이 러시아군의 포위 섬멸까지는 하지 못해요. 러시아군이 빠져나갑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시 한 4만 5천 명의 포로가 잡히고 거의 10만 명 가까이 인명 손실을 입긴 하지만 어찌됐든 러시아 일군이 여기서 빠져나가는 데는 성공을 했다. 근데 4만 5천의 포로와 10만 명의 병력 손실이면 그냥 실패 아닙니까? 뭐 독일도 이 당시 여기서 동프로이센을 넘어서 러시아 영내로 추격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게 금방 또 좌절돼 버립니다.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 보니까 러시아 땅이 너무나 광대하고 역시 러시아 땅은 너무나 도로와 철도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역시 독일군도 러시아 영내에서는 보급을 유지할 형편이 못 된다는 걸 그렇죠. 깨닫고 조금 들어가다가 결국에 안 되겠다. 발을 뺍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요, 러시아군이 호기롭게 나서긴 했는데 독일군에겐 역시 안 된다라는 뼈아픈 사실만 확인을 한 셈이고요. 크게 보면 근현대화에서 러시아가 독일에게 한참 뒤처져 있다, 이런 점이 싸움터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그 동프로이센 국경에서는 이제는 대치만 하고 독일군과 갈리치아에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상대로 싸우는 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자, 독일군 입장에서 보면요, 답답했던 서부 전선과는 달리 동프로이센에서 거둔 엄청난 승리에 이거지, 이게 독일식 승리지라는 승리의 어떤 고무가 좀 많이 됐을 것 같다. 네. 탄넨베르크 전투는 독일군의 엄청난 성공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의 승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환희로 사실 2주 뒤에 마른 전투가 있었고 슐리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독일 군부 내에서 이게 큰 비난 없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묵과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넨베르크 전투에서의 승리가 서부 전선에서의 독일군의 실패를 치유해줬다.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걸 치유라고 받아야 아니면 덮어야겠다고. 덮어줬다, 뭐 둘 다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덮어줬다라고 주로 이해를 하는 이유가 사실 독일군 입장에서는 탄넨베르크 전투에서의 성공이 슐리펜 계획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슐리펜 계획이 실패했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동부전선에서 힌덴부르크, 루덴도르프의 콤비는 계속해서 이러한 포위 선멸전을 기대를 했고 또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방금 최 박사님 이야기하셨던 미주리안 호수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잘 안 되잖아요. 게다가 탄넨베르크 전투 자체가 독일군이 아주 잘해서라기보다는 러시아의 사실 러시아의 못한 부분이 크거든요. 네. 그리고 탄넨베르크 전투가 어떻게 보면 1차 대전을 끝낸 결정적 전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전쟁에서 완전히 이탈시키지는 못한 네, 전투. 러시아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많은 병력을 데리고 이제 오스트리아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탄넨베르크 전투가 물론 승리는 맞지만 연합군 입장에서 러시아군은 패배한 게 맞습니다. 근데 러시아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었다. 서부 전선에서 2개 군단을 빼온. 네. 예. 러시아군은 작전에 실패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독일군 2개 군단을 데리고 와줬잖아요. 그러면서 누굴 구해줬습니까? 프랑스를 구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의 기여가 엄청났고 결국에는 독일군의 단기 결전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고 전쟁은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자,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접어든 서부 전선으로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마른강 전투에서 물러난 독일군. 자, 지휘부에 변동이 생겼습니까? 네, 맞습니다. 9월 14일입니다. 독일군의 모든 작전 지휘권이 이 소몰트케 참모총장이 아닌 팔켄하인 대장의 손에 넘어갑니다. 아니 근데 왜 동부전선도 괜찮아졌고 서부전선도 조금 안정화된 거 아닙니까? 왜 넘어갔어요?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의 이게 동시다발적인 이런 거에서 이 소몰트케가 멘탈이 굉장히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효과적인 총지휘를 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됐었어요. 네, 이 당시에 몰트케가 원래 저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굉장히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참 사람 좋은 분인데 갑자기 이런 중압감이 넘치는 전시 상황에 들어와서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이 슐리펜으로부터 계승받아서 다듬어왔던 계획이 무참히 실패로 들어가니까 그 상실감이 엄청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마른강 전투가 거의 끝날 때쯤에는 이 사람이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자꾸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비레르 미세한테
야, 지금 이 전쟁을 우리가 진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해요. 지휘관이 아무리 상황이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부하들의 멘탈을 다 잡고 여기서 지금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수습해서 밀고 나가보자. 라고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에 나한테 플랜 B, C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야 근데 되는데 필리핀 계획이 전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막막한 본인도 사실 굉장히 그 심정이 이해는 갑니다. 하여튼 그걸 여과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기에도 더 이상 이분 믿고 우리가 소부전선을 그러네. 끌어나가진 못하겠다. 그리고 비델리 미세도 그거에 동의를 해갖고 이제 팔케나인은 그 당시에 전쟁 장관이었습니다. 전쟁 장관에게 총참모장직까지 인수해서 지금 빨리 전선을 수습해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지껏 전선에서 엄청 활약을 하던 이름들이 아닌 갑자기 전쟁 장관이 총 지휘를 맡게 됐습니다. 네, 팔케나인은 앞으로의 전투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쯤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팔케나인, 본자 붙듯이 귀족 가문입니다. 네, 융커 집안인데 다만 가세가 엄청 좋은 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몰락한 융커 가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도 양반들 보면은 이 벼슬자리 오래 못 해갖고 개근만 양반인 집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쪽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이 팔케나인 형제들은 삼형제가 다 군문에 들어가서 나름 그래도 중요한 역할들을 맡습니다. 똑똑했나 보네 형제들. 큰 형도 나중에 장군이 되고 둘째 형은 나중에 비델리 미세 황태자 교사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요직을 맡게 되는데요. 당연히 팔케나인도 장군 참모 장교로서 참모본부 내에서 눈에 딱 띄어갖고 슐리펜 시절부터 뭐 지형이라든가 철도 관련 부서 굉장히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요직이죠. 거기서부터 다양한 근무를 했는데 1913년에 4군 참모장을 하면서 그 당시 군 사령관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아져갖고 이거 옷을 벗나 마나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사 발령이 납니다. 전쟁 장관으로 발령함. 오, 파격적이지 않다. 네, 파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원래 소장이었어요. 소장이었는데 중장 진급 플러스 전쟁 장관이 된 거예요. 본인도 놀랬다고 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역시 비델름 2세의 눈에 들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대기동 훈련 때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이 안 좋은데 어떻게 기억이 기회를 좋았을까요? 잘 맞췄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발더제라든가 힌덴부르크는 네. 거기서 잘못 보여갖고 옷 벗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반대로 팔케나인에겐 이게 출세의 발판이었던 겁니다. 대기동 훈련에서 그 당시에 대항군 중에 하나로 16군단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참모장이 바로 이 팔케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16군 사령관이 누구였냐면은 프리트비츠였어요. 그때도 프리트비츠가 약간 좀 지휘를 못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좀 주저주저하고 그랬는데 그때 딱 팔케나인이 상황을 딱 장악을 해갖고 사령관 대신에 부대를 갖다가 능수능란하게 지휘하는 걸 갖다가 비델름 2세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 이 당시 아마 비델름 2세가 본인의 입맛에 맞는 군대로 또 개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하고 싶어 했는데 딱 이때 그 파격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인간적인 매력이 없다가 중론이었어요. 뭐 리더십 자체가 혼자서 막 밤새서 일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 슐리펜처럼 아주 천재형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부지런한데 일만 하고 일벌레에다가 혼자서만 놀고 모범생 스타일이었네. 네, 아주 전형적인 모범생. 그래서 외로운 늑대라는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하들도 다른 사람들이 없었어요. 야, 이래갖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대임을 맡겠냐 라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고 심지어 소몰트케도 물러나면서 제 후임이 누굽니까? 팔케나인한테 일단 맡기기로 했네. 그 친구는 아닌데요 도대체. 이게 근데 좀 많은 걸 암시를 하네요. 네. 결국 팔케나인이 본인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총참모장으로 팔케나인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연합군은 마른강의 기적 이후 드디어 우리에겐 반격의 찬스다. 라는 기세등등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 서부전선의 상황 어떻게 변해갈까요? 마른 전투에서 철수했던 1, 2군이 앵강 너머에서부터 참호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제 들어오려고 했던 연합군을 막아냈잖아요. 네. 사실 여기서 맘먹고 정말 내가 막 해서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전투에서 많이 지친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력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독일군도 마찬가지고 연합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병력이 조금씩 증원이 되잖아요. 근데 그 증원된 병력을 가지고 여기를 또 뚫기는 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정면을 뚫기보다는 어딜 뚫어야 돼요? 당연히 사이드로 뚫고 사이드로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이드로 뚫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사이드 뚫을 걸 막기 위해서 전선이 여기에 길어지죠. 또 참호를 파는 겁니다. 네. 바둑 두다 보면 왜 흰돌, 검은돌, 흰돌, 검은돌, 흰돌, 검은돌 이런 식으로 길어지는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N강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질주가 네. 이쪽으로 바다로의 경주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도 이제 스위스 국경까지 또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결국에는 이게 쭉 이렇게 돌고 가다 보니까 북해에서부터 스위스 국경까지 무려 한 700km에 다르는 참호선이 형성이 되게 됐고 이 참호선을 가지고 우리가 서부전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정말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게 1차 세계대전 하면 참호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참호를 파는 건 이게 가장 쉽고 강력한 방어선이기 때문인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방어를 한다 그러면 어딜 찾냐면 산을 찾습니다. 약간의 고지를 찾아요. 감제고지를. 그래서 감제고지에 올라가면 상대방을 좀 멀리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먼저 내가 조치를 할 수 있고 내가 퍼붓는 화력의 양이 훨씬 더 상대방보다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주변에 감제고지가 없어요. 네. 심지어 감제고지 올라가고 나서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땅 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땅 파는 거는 뭐냐면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네. 근데 이 당시에는 너무나 상대방의 화력이 세져 버린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특히 가장 무서운 게 상대방의 포병 공격이에요. 그렇죠. 포병이 곡사포, 뭐 직사포, 거기 보면 어떻게 이거 피하려면은 땅을 깊게 팔 수밖에 없는 거고 독일군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뭐 갑자기 참호를 판 게 아니고 이전부터 전쟁에서 참호가 쓴 걸 봤어요. 러이 전쟁에서도 참호 썼잖아요. 불가리아 싸울 때 발칸 전쟁에서도 참호를 썼잖아요. 그런데 모든 데서 이제 상대방은 강하게 공격이 나오고 나는 강하게 방어를 해야 돼. 그러면 땅 파는 걸 단순히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부대가 살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군 전체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파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같아요. 개인호를 팠는데 나중에는 이 개인호가 다 연결돼서 연결되는 느낌인 이게 거죠. 트렌치가 되는. 네. 근데 때마침 이 일대에는 참호 파기 좋은 또 무른 땅들이 많습니다. 이게 프랑스가 옥토예요. 어떻게 보면. 네, 프랑스, 벨기에가 그 말이 맞습니다. 네. 우리는 땅 조금만 파도 가면 단단한 화강암 같은 안반이 나와갖고 네. 못 파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진짜 말랑말랑한 표토층이 아주 깊게 돼 있어갖고 이거 농사가 파기 기가 좋습니다. 막히지 않습니까? 손으로도 파더라고요. 그리고 이 당시엔 초기에 이걸 공략할 수 있는 곡사화기가 대량으로 들어온 거는 1915년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참호를 이렇게 파면은 돌파할 만한 수단이 양측에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호가 빠르게 전선으로 고착화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아 이건 직사포로 그냥 포신 올려서 쏘면 되지 않느냐. 근데 75mm 구조 자체가 부항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뭘 했냐면 언덕 같은 거나 뭐 이걸 만들고 위에다 한번 쏴봤어요. 네. 근데 이 포가 뒤로 확 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밀리는데 언덕에다 올려놓고 쏘면 어떻게 됐습니까? 확 밀리죠. 확 밀리고 심지어 포가 부서집니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겪다 보니까 이런 직사포 가지고는 절대 안 되겠다. 우리도 곡사포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게 금방 안 만들어요. 연구개발 시작해야 하는데 이렇게 바다로의 레이스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바둑 둘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가다 보면 저기가 승부처다. 저기서 하나 잘못 두면 참호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막을 땐 좋지만 딱 뚫리고 나면 이 전부가 내 참호가 아니라 쟤네 참호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눈에 가시가 딱 있는 곳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네. 독일한테 그런 곳이 있었다면서요? 네, 독일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되게 중요한 곳인데요. 지금 점점 어때요? 참호를 위로 올라가면서 바다로의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양측 모두 확보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안 건드린 데가 있거든요.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직 연합군의 참호가 안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플랑드르입니다. 플랑드르 지역. 바트라슈 아세요? 플란다스에게 네, 플랑드르 지역입니다. 플란더스의 지역. 네로하고 아로하 나올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파트라슈가 우유 끄는 개. 그렇죠. 여기가 옛날에 백년 전쟁에 그렇죠. 한 이유가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워낙 양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어가지고 너무 경제적으로 중요한 돈이 지역이잖아요. 많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지역인데 아직 여기까지 참호가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독일군 입장에서는 여기를 빨리 장악을 공격을 하고 싶은데 여기를 공격을 하려고 보니 저 뒤에 걸리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요? 엔트워프입니까? 엔트워프가 벨기에 군이 안 싸우고 도망간 곳이 엔트워프 아니었어요? 도망가서 완전히 요새화를 해가지고 여기서 딱 쐐기처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군 입장에서는 여기를
점령을 안 하고 가기에는 뒤가 계속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엔트워프에서 벨기에군이 나와가지고 독일군의 뭐 보급망을 차단하고 그렇죠. 통신망을 교란하는 그런 공격들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군 입장에서는 나중에 천천히 정리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연합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엔트워프는 포기할 수 없는 후방 교두보인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안트베르펜 자체가 역시 벨기에가 심혈을 기울인 요새 도시였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9월 말이 되도록 여기에 대한 신통한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리에주 공격 작전 얘기할 때 이 요새 웬만한 화력으로 못 뚫는다고 네. 했죠. 거대 대포 사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감마게르트, 디케베르타 같은 이런 강력한 초중포가 있어야 이걸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이 초중포들이 딴 데가 있었어요. 네. 프랑스로 침공하는 도중에 프랑스의 국경지방 요새 도시 중에 모베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마른강 전선으로 가는 그 요지에 딱 버티고 있었는데 이 모베주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여길 먼저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초중포들을 갖다가 이 모베주 공략에 쓰고 있었는데 여기가 마른강 전투가 끝날 때까지도 함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른강 전투 실패에도 큰 영향을 끼친 요새가 바로 모베주 요새입니다. 근데 마른강 전투가 끝날 때쯤 해서야 정리가 됐어요. 약 5만 명의 프랑스군이 항복하게 되고 거기에 있던 초중포들을 이제는 안트베르펜으로 가라 하면서 꾸역꾸역 다시 안트베르펜으로 배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월 28일부터 요새들을 리에주 공략하듯이 하나하나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파괴되는. 이때부터 안트베르펜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던 거였죠. 독일군들이 굉장히 약이 올라갔고 이때서부터 벨기에를 철저하게 때려 부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비극 중에 하나가 루뱅의 학살이 있었습니다. 루뱅은 굉장히 대학 도시로 유명합니다. 루뱅 그렇죠. 카톨릭 대학교라고 굉장히 역사가 오랜 그런 대학들이 있었고 당연히 거기 수도원에서 모아놨던 중세 시대의 굉장한 고서들과 아주 훌륭한 자료들이 차 있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독일군이 여길 들어와서 이 안에서도 게릴라들이 막 활동을 하고 괴롭히니까 홧김에 이날 벨기에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도서관까지 방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진짜 아까운 장서들이 하룻밤에 잿더미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안트베르펜도 그렇고 여러 벨기에 곳곳에서 독일군의 어떻게 보면 참 만행들이 여기서 많이 벌어졌고 사실 프랑스보다도 벨기에가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벨기에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했던 게 영국이었죠. 그렇죠. 예. 이 위기를 영국은 그냥 지켜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윈스턴 처칠인데요. 예, 처칠에게는 발작 버튼이 2개 있거든요. 딱 누르면 와 발작하는데 하나가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갈리폴리입니다. 또 하나가 덜 알려진 곳인데 바로 안트베르펜입니다. 처칠이 이 안트베르펜을 사수해야겠다면서 계속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고 사수와 능력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두고두고 이게 비웃음을 사게 되었는데요.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긴 하는데 또 다른 또 평가로는 그래도 처칠이 영국의 그 병력, 해군 사단을 투입해서 버티는 바람에 그래도 교착 상태라도 유지되었다. 뭐 이런 평가도 또 적지만 또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무래도 본인이 해군 장관 쪽이다 보니까 해병 사단을 보냅니다. 약간의 해병대와 기병대가 들어가고 안트베르펜 방어에 조금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만은 독일이 이제는 뭐 작정을 하고 초중포들을 끌고 왔으니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약 12일 정도를 버티다가 10월 10일에 함락이 되고요. 영불해협 쪽 해안을 따라서 후방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저 벨기에의 마지막 영토로 퇴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 플랑드르 지역은 뭐 알다시피 풍차가 많은 저지대지 않습니까? 독일군은 어떻게든 저지해보겠다고 이 일대 운하와 하천들에 있는 여러 가지 수문들을 갖다가 열어서 저지대를 침수시킴으로써 독일군을 최후까지 방어하는 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밀려서 벨기에가 완전히 점령된 건 아니었어요. 마지막 벨기에 영토의 5% 정도 끝까지 사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이제르강 전선, 바로 거기에 있는 중요한 도시가 이프르입니다. 이프르. 지금 저 남은 땅을 보니까 좀
6.25가 좀 생각도 나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밀려서 지금 저만큼의 땅을 지키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영국과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엔트워프에서 항전하고 있던 벨기에군을 빠르게 구원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행동을 옮겼으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프랑스군 입장에서도 다른 전선들이 다 중요하고 당장 가용할 병력도 사실 없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때 영국 입장에서도 프랑스의 지원 없이 혼자 가서 한다? 이거는 또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네. 이게 영국의 스타일인가라고 느낀 게 처칠이 그래 뭐 나는 이걸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처칠 혼자 그런 거죠 지금. 이게 나머지는 다 이 반대하고. 정도의 지원이 지원인가? 이건 결국은 당연히 독일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지원인데 그래도 라는. 영국 입장에서는 체면 치레를 했다라고 저는. 근데 그 체면 네, 실적인 효과는 조금 미비했다. 다만 벨기에군이 여기서 어쨌든 시간을 벌어주면서 그 뒷부분에 연합국 측이 참호를 파고 전선을 확보를 합니다. 벨기에의 피로 참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 마지막 바다 쪽에 참호가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국군 같은 경우는 영국군 사령관 프렌치가 이 기간 동안에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프랑스군 사이에 있고 싶지 않다.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제일 위로 보내다오. 거기가 영국하고 당연히 가깝고 그렇죠. 조금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군이 사실 엔트워프 포위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 플랑드르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이프루 쪽에는 영국 원정군이 버티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위쪽의 전선은 후퇴한 벨기에군이 어떻게든 여기 또 장악해서 참호를 파고 버티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독일군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뚫고 간다면 아직은 조금 형성된 지 얼마 안 된 저 전선을 뚫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게다가 저기서 딱 봤을 때 이프루 지역은 모양이 어때요? 볼록 튀어나와 있죠. 돌출부입니다. 돌출부는 제일 꼴배기 싫어요. 눈에 가시예요. 왜냐하면 아니 근데 전략적 가치가 꼴배기 싫은 정도예요? 꼴배기 싫다 넘어서 저걸 어떻게든 없애고 싶어요. 군인들은 그럴 겁니다. 네, 얼굴에 튀어나온 여드름 돌출부에서 저 사방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저거를 방어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출부는 항상 제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있어요. 군인들한테.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도 그나마 벨기에 쪽 넘어가 참호를 극복할 수 있는 곳은 적인 거예요. 여기가 공략 지점이 될 수 있다. 있다라는 거죠. 저쪽은 공략 당할 수 수 있는, 있는 지점이 지점이 된다. 된다. 그러니까 저기서 어떻게든 잘라내는지 아니면 여기서 나가는지 약간 이제 그런 공간이 바로 이프루 지역이 됐던 거죠. 양쪽이 진짜 뭐 이 전투 상황이 악에 받쳐서 싸웁니다. 하루 동안 무려 15번을 공격을 합니다. 수적 우세를 앞세운 독일군이 전선의 일부를 남쪽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밀어낸 게 고작 5km가 전부였어요. 2만 5천 명의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2만 5천 명이 죽은 대가치고는 형편없는 거죠, 5km. 그래도 이 와중에 그 말도 안 되는 영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크리스마스 휴전이 있었습니다. 12월 24일 이브가 됐을 때 양측에서 전투를 멈춥니다. 그리고 무인지대에서 양측에서 나온 병사들이 악수를 하고 축구 경기를 했던 거예요. 이때는 그런 휴먼 드라마가 펼쳐졌었는데 그 뒤에는 사실은 이런 현상이 사그라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결정적 무기를 썼거든요. 인간성을 파괴하는. 파괴하는. 네. 1915년을 맞게 되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암담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전략 폭격을 검토하게 됩니다. 벌써 1차 대전부터 전략. 그 대신에 비행선을 그 폭탄의 양이 설령 적더라도 그 심리적 임팩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그 더군다나 그게 밤에 날아와서 떨어뜨렸다. 네, 맞습니다.